275페이지로 가서요. 이제 토지 2장입니다. 토지 정책이라고 되어 있죠. 한 문제 정도 묻습니다. 일단 토지 정책에는 그 용어들부터 보고 할 건데요. 자, 물리적인 토지 문제라고 나와 있죠. 토지의 절대량은 늘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부증성이라고 하죠.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면적이 한정되어 있다. 부증성을 물리적인 토지 문제라고 쓰고, 그럼 문제는 토지량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 토지 수요가 조금만 늘어나면 토지 가격은 급등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집가고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동그라미 2번에 경제적인 토지 문제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줄에 집가고인데요. 그냥 오르는 게 아니고 합리적 가격 이상으로 급등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공부했어요. 물리적 공급량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이라 그랬죠. 그렇습니까? 이런 그림 본 적이 있습니다. 토지 수요가 증가되면 최초 가격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우측 가야 되죠. 그럼 가격이 뭐 했나요? 급등했다는 얘기. 이걸 뭐라 한다는 얘기예요? 집가고 현상입니다. 그럼 집가고가 발생하면 좋지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 아래 보시게 되면 괄호 2번에 집가고의 문제 표단이 나옵니다. 가끔 한 번씩 묻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가서요. 타이틀에 밑줄하면 됩니다. 가격이 너무 오르면 정부가 공익사업을 할 때 공공용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자, 재정 부담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갑니다. 마찬가지 표현으로요. 집가가 급등하니까 그러면 땅값이 비싸지면 택지 주택을 싸게 공급하기도 어려워지죠. 주택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주택을 구입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파란 글씨, 아파트의 지나친 고층화를 초래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땅값이 비싸니 넓은 땅을 활용하지 못하고 좁은 땅덩어리에 높게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고층화를 초래할 수 있고 과도한 직주분리라고 되어 있죠. 예, 오른쪽 용어 되어 있어요. 직장과 주거지가 멀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직장은 도심에 두고 있는데요. 주택 지불 능력이 떨어지면 도심에 주거지를 두지 못하고 외곽으로 주거지가 밀려 나갈 수도 있다. 우리 수도권은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까? 직주 분리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또 스프롤이 보입니다. 차후에 공부를 할 건데요. 스프롤 용어 보세요. 유통에 보시면 스프롤이 뭡니까? 라고 하면 토지 계획, 도시 이용 계획을 소홀히 해서 토지 이용이 무질서, 무계획적,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면 계획적 토지 이용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도심들은 그런 도로는 거의 없어요. 대다수 요즘 신도시들은 계획도시다 보니까 교차로를 보더라도 이렇게 반듯반듯한 바둑판처럼 다 생겼죠. 근데 구도심의 도로는 이런 도로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로를 많이 여러분이 만나게 될 거예요. 구도심의 교차로는 이런 교차로를 본 적들이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닌 건데 멀리 보지 못하고 그냥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고율이 높습니다. 오빠 달려. 막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더라는 얘기. 이런 도로를 가끔 만납니다. 그죠? 강남에 이런 데 좀 보기 힘들고요. 외곽에 이제 오래된 구도심들에는 이거 전부 다 뭐다? 스프롤 현상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이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갈게요. 역시 땅값이 비싸지면 물가도 상승하고 그 임대료가 올라갈 거니까 재화의 가격에 반영이 될 수 있죠. 그렇습니까? 물가나 원가 상승 요인을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그 밖에 용어 정리입니다. 자, 토지의 이용을 시장에 맡겨두면 토지 이용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고, 4번에 소유 편중의 문제라는 얘기는 상위 1%가 전국토의 50%를 넘게를 보유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죠. 뭐 통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소유 편중 문제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뭐 용어들을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내려가서요.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합리적 지가 수준을 넘는 지가 상태를 지가고라 한다면 지가고의 표단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오래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요즘에도 이 문제는 나와요. 1번 공공용지 취득을 위한 보상 가격이 높아지죠. 재정 부담이 커지더라. 2번
사업용지의 높은 가격은 생산품 가격에 전가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비싸지면 재화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거 지난주에 한번 이 비슷한 표현을 들어봤습니다. 지대 논쟁은 제가 간단히 언급하면서요. 신고전압화 논리죠. 임대료가 상승하면 재화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임대료가 가격에 영향을 주는 무엇이다? 비용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차후에 동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3번 택지 취득이 필요한 수요자가 취득하기도 어려워질 것이고요. 투기를 촉진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개발회사의 수익성이 높아지지 않죠. 개발회사도 어떻게 돼요? 땅을 사야 되니까 비싸니까 그러면 원가 부담이 커지죠.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굳이 공부를 해서 맞추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생각으로 접근하셔도요. 학교로는 맨바닥에 헤딩하셔도 반타작은 나옵니다. 겁내지 마세요. 문제는 왜 점수가 안 나오냐면 이게 같이 민법과 같이 풀다 보니까 시간 배분 실패하시면 가끔 과락도 나고 20개 밑으로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실패 안 하시면 20개 밑으로 내려갈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거의 뭐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확률과 비슷해요. 20개 밑으로 맞을 확률은 시간 빼면 실패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전략을 잘 못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민법을 열심히 풀다 보니까 60분이 흘러가면 40분 동안 개론을 제대로 풀어지겠어요? 막 찍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학원 수업만 제대로 나오셔도요. 개론은 20개는 맞아요. 따로 공부를 안 하시더라도 그냥 감으로 찍는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를 뻥을 치겠어요. 그러니까요. 공부에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론은 어차피 나중에 가면 따로 정리할 내용들이 있긴 한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민법 좀 많이 보고 계시죠. 그러셔야 됩니다. 한 3, 4월까지는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많이 보셔야 돼요. 5월, 6월 가면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 거니까 미리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부 좀 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중개사 시험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것은 민법을 얼마나 빨리 잡느냐 그 차이에 달립니다. 그것밖에 없어 사실은요. 그러니까 빨리 잡으시는 분들은 나머지 과목 공부가 여유가 생깁니다. 눈에 들어오는 건데 민법을 못 잡고 가시면 시험 끝때까지 민법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과목 못 보는 거죠. 우리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부로 드리니 세법은 재밌고 공시법은 어렵고 공법은 러시아 같고 개론은 괴론이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다른 과목은 조금 적게 두더라도 지금 여유 있으실 때 민법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왜 드리겠어요? 그럼 제 과목만 그냥 수업하면 가면 되죠. 그 강사의 책무가 아니에요. 학원 또 부원장을 했죠. 예전에 한 상태라서 익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한 귀로 흐르지 마시고요. 여유 있으실 때 개론은 좀 못 보셔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을 때 민법을 좀 많이 봐서 많이 봐두시면 분명히 점수가 올라갈 것이다. 믿음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내려가서 밑에 이제 문제 보시게 되면 해설돼 있고요. 밑에 오다 플러스라고 돼 있죠. 다른 과목들이 돼 있을 건데요. 관련된 지문들이 다 실어놓은 거니까 차후에 3, 4, 5, 6 공부하실 때는 나머지 지문도 다 같이 해서 정리를 좀 해두십사라는 당부는 얘기입니다. 5라고 돼 있죠. 5. 그러니까 이게 이제 5지문이면 5지문 쭉 나와 있고 X지문이 쭉 나와 있을 거니까 본단에 있는 기출문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넘기서요.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이제 시험에 이제 물어볼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보게 됩니다. 넘기면 하단부에 가면 동그라미 3번 토지 정책의 수단이라고 돼 있죠. 얘는 자주 물어요. 자, 정부가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판사 안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직접 개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중요합니다. 그럼 직접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줄에 가면 수요자 및 공급자라고 되어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공적기관이 토지를 사들이거나 팔아서 개입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직접 개입이라고. 용어 잘 구분해 두시고 수용이라는 표현은 들어봤을 거예요. 정부가 토지를 강제 취득하는 것입니다. 택지 공영 개발은 택지를 공적 주체가 개발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 토지은행은 따로 공부할 겁니다. 토지은행,
토지 비축. 그 밖에 도시 재개발 사업, 공공투자 사업 등을 무슨 방법이라고 한다? 직접 개입이다. 종류는 차후에 아마 암기가 필요할 겁니다만 지금 당장 필요치 않은 거니까 직접 개입이라고 물어보면 수요자나 뭐다?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럼 올라갑니다. 그럼 간접 개입에는 이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줄에 시장의 틀은 유지한다는 얘기는 크게 시장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좀 그대로 두고 조세, 동그라미 치고요. 행정, 금융상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기타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시장 기능을 높이고자 개입하는 게 간접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조세를 부과한다거나 부담금 부과하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정부가 제공한다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뭐라고 쓴다? 간접 개입이다. 자, 1년에 한 번씩 정부가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을 조사해서 공시합니다. 알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그 공시된 정보를 가지고 가격 정보를 알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행정상 지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줄에 보시면 공시지가제도처럼 토지 시장에 대한 정보의 창출 및 제공이라고 돼 있죠. 지금 읽으신 게 행정상 지원입니다. 그 행정상 지원도 뭐다? 간접적 개입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직간접이라는 표현은 주택시장에도 그대로 접목이 됩니다. 자, 정부가요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무슨 개입?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직접 개입. 그럼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준다 합니다. 그럼 간접 개입이라는 얘기입니다. 뻔히 묻는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토지이용 규제, 규제 동그라미 칠게요. 규제라는 얘기는 제도라는 얘기입니다. 토지의 이용, 정의는 중요합니다. 토지 이용 행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적, 사회적 조치라고 되어 있죠. 공법 시간에 지역지구제를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 쳐두고요. 대표적으로 지역지구제, 각종 인허가 제도, 건축 규제, 개발권 양도제 등을 토지 이용 규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의 문제 스타일은 지금 보고 계신 내용들을 박스 안에 넣어주고요. 직접 개입 방법이 몇 개입니까? 라고 냅니다. 그 몇 개냐고 물어보면 천인공노할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만 몰라도 긴가민가 합니다. 8개를 주고 골라라 하면 이거 하나 모르면 긴가민가 돼버리죠. 요즘 이런 문제 스타일이 많아요.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 내는 건 한정이 돼 있고 이제 수험생들이 좀 골탕 먹기 위한 문제가 많이 등장한다.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도 나중에 물어보는 거니까 차후에 가면 그 종류는 전부 다 좀 외워둘 필요는 있을 거예요. 당장은 아니시더라도요. 박스 보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공공부문이 공급자나 수요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입하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봤죠. 그 문제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급자, 수요자가 뭐다? 직접 개입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 용도 지역 지구의 지정, 지역 지구제죠. 토지 이용, 규제, 금방 보고 왔고요. 개발 부담금 부과는 행정상 개입한 거죠. 그러니까 간접 개입이 되는 거고. 3번 공영 개발이니까 공적 주체가 토지를 개발해서 공급한 거죠. 직접 개입이 되는 겁니다. 4번 개발권 양도제 오늘 공부합니다. 토지 이용 규제 방법이 되고요. 5번 종합부동산 세금이죠. 그럼 뭐예요? 간접 개입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큰 틀을 정리했고요. 동그라미 4번 용도 지역 지구제를 홍보하러 갑니다. 자, 공법 시간에 공부했던 지역 지구제를 여기서 또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부동산 학개론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경제적인 개념과 이게 토지 시장에서 왜 필요합니까?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그럼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겠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제도의 문제점을 공부를 하게 되고 이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요. 가령 토지의 이용을 정부가 개입 안 할 테니 여러분 알아서 이용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주거지 부근에 공장이 들어올 수도 모텔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알아서 이용하라고 하면. 그러면 자, 이렇게 토지를 이용한 게 예쁩니까? 예쁘지 못합니까? 예쁘지 못하죠. 또 고민이 필요하신가 봐요. 이 토지 이용이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못하죠. 왜 그런 거죠? 그냥 그래 하지 말고요. 우리 공부한 표현대로 공장이 주거지에 인접해 있으니까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럼 토지 이용이 효율적입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표현을 그대로 활용을 할 거예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공장을 앞으로 좀 빠져나가세요. 나가세요. 앞으로 이 지역을 주거 지역 혹은 주거 전용 지역 이렇게 지정하겠다라는 것을 개론에서 뭐라고 한다? 지역 지구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표현 그대로 정의합니다. 공장이 빠져나간 자리에 그러면 주거지가 살기가 좋아지겠죠. 그럼 주거지가 집단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 지구제는 정부가 시장 개입에서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한 거죠. 공장 빠져나가고 뭐로 했다 그랬어요? 주거, 돈용지역 규제했고요. 이렇게 함을 통해서 정의 아니고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하거나 제거할 수 있죠.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세 번째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념이 지역지구제란 말입니다. 서두에 제가 언급을 하고 왔잖아. 이게 어울리지 못하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효율적이지 못하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지정하니 어울리지 않는 이용 뭐해서 규제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 제거해서 토지 이용의 무엇을 효율성을 높이는 것. 사실은 그러니까요. 세 가지가 전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표현만 바꿔놓은 것이고 가장 출제가 많이 된 지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 단계 더 갑니다. 그러면 공장이 빠져나간 자리에 주거지가 집단화되면 이에 필요한 즉 아파트 한 동 있을 게 여러 동이 있으면 이에 필요한 도로 새롭게 뚫어줘야 되죠. 학교도 세워주고 공원도 만들어준다. 주거지가 모임을 통해서 이득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습니까? 특정 시설이 모임을 통해 이득이 높아지는 현상을 앞으로 우리는 집적이익이라고 합니다. 용어하셔야 됩니다. 집적이익의 증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상점이 모이면 좋은 게 뭡니까? 상가들이 모여 있다고 하면 그럼 고객을 주고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상업지역 정하는 겁니다. 공장도 모여 있죠. 모여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많다. 자, 기술 정보 교류 그렇습니까? 혹은 또 운송비 절감 이런 효과 때문에 모여 있기도 한다는 얘기니까 주상 공업지역 지정해서 집적이익의 증대 효과도 기대해 볼 수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토지가 다 개발의 논리가 성립하는 건 아닌 거죠. 종전에 언급을 했던 주상 공업지역은 토지를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화재나 자연환경은 개발의 의미는 아닌 거죠. 적절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지구제를 통해서 개발할 건 개발하고 문화재 자연환경 적절하게 보존하면 즉 개발과 보존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주면 그럼 좋은 게 뭡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감이 되세요? 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표현을 학자들이 이렇게 씁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옆집이 아니고요. 후대입니다. 후대. 그래서 이 마구제비를 외우시면 함정도에는 함정이 들어갑니다. 읽을게요.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 제거하는 건 뭐라고 읽고 효율성을 제고한 거고요. 개발과 보전의 조화라고 언급이 되면 뭐라고 한다?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정책이 되겠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자, 그러면 정리해서요. 지역지구제는 직간접 개입 아니죠. 토지이용 규제 방법이라 금방 읽고 왔잖아요. 그렇긴 합니다만 여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정해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죠. 그렇습니까?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할 거 공공토지 서비스 공급수단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봐서 좀 생소하긴 할 건데요. 이 보고 계시니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위주로 여러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책 확인하겠습니다. 괄호 1번의 타이틀이 몇이라고요? 동그라미 1번 정부가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뭐 해서 끊고
토지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가 보이죠? 차단 제거함으로써 끊고 토지 이용에 무엇을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규제 방법이다. 칠판에 판상에 다 그대로 있죠. 얼마나 편해요. 그냥 정리만 하면 될 거니까. 자, 즉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해서 효율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채택되는 규제의 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가 있더라.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2번. 특정 지역을 주거 전용 지역 지정하게 되면 주거지가 모인다 그랬죠? 그럼 모여서 이동 높아지는 거 뭐라고 한다? 집적 이익의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3번. 지역지구제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처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개발을 뭐하고? 유도하고 문화재나 자연환경은 적절하게 보존해야 되겠죠. 정리해서 즉 개발과 보존의 조화 동그라미 치고 조화를 통해 후대에게 잘 물려주는 걸 뭐라고 쓴다?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정책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게 토지 이용 규제 방법이긴 합니다만 용도에 맞게 지정해서 공공토지 서비스 공급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요즘에 가장 단골로 물어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괄호 2번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차후에 볼 거고요. 한 장을 넘겨보세요. 이게 개념과 필요성이었고 그러면 이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깁니다. 자, 지역지구제의 문제점 볼 건데요. 이 제도의 문제점은 여기 칠판에 답이 있어요.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다. 이 제도에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 개발할 건 개발하고 보존 잘하면 우리 후손에게 잘 물려준다는 좋은 취지가 있는데 이 제도를 시행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자, 가령 옆집 언니네 땅은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언니는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기분 좋죠. 왜? 땅값이 올라 용적률도 높잖아요. 하필이면 내 땅은 신라시대에 문화재가 왕창 나왔답니다. 문화재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느낌이 팍 오지요. 그러니까 좋은 취지가 있긴 한데 내 땅은 개발을 해 못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지역 토지 소유자 간에 재산상 형평성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까? 재산상 형평성 문제가 발생이 되고 심화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의 지가는 상승하겠죠. 여기는 개발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문화재 여러분 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을 못하니 땅값이 오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역지구제 치명적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해서 두 지역 소유자 간의 재산 등 재산상 불평등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규제지역 보전지역 소유자는 본인의 토지를 개발해요 못해요? 개발을 못하잖아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국가가 좀 보상을 해주면 좋겠죠. 안 해줘요. 안 해주고 이제 그래서 이 문제를 시장기구를 통해서 일정 정도 해소하는 제도를 우리나라 제도 아닙니다. 개발권 양도제라는 걸 잠시 후에 만나게 됩니다. 책이 넘어가 버리니까 포기하고 갈게요. 동그라미 1번 그래서 문제점은 1번만 보시면 됩니다. 지역지구제 실시로 주거전용지역, 상업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 지가는 상승할 수 있죠. 끊고요. 그럼 문화재 보전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규제가 심한 지역은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지가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즉 파란색 글씨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소유자와 끊고 규제가 심해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의 재산상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심화된다는 단점이 있더라. 그렇습니까? 공감이 되겠어요? 그럼 정부가 해결하려고 한다. 두 줄 내려갑니다. 두 줄 내려 이러한 문제점 밑으로 갈게요. 정부의 직접 개입 없이라고 돼 있죠. 여기 직접 개입이 없다는 얘기는 정부의 재정 부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정 부담 없이 어디를 통해 시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를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이전제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이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죠. 개발권 양도제를 만납니다. 스펠링이 뭐 TDR 돼 있죠. 영어 단어 안 물어보니까 부담 갖지 말고요. 일단 우리나라 제도는 아닙니다.
아님에도 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출제가 많이 되었던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합니까라고 하면 용도지역 지구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뭐다? 개발권 양도제다. 자, 용어부터 정의합니다. 개발할 권리예요. 권리를 뭐라고 하고 있죠? 양도하란 말이 팔아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 게 아니라서요. 자, 우리는 고층 아파트가 저층 아파트 비싸죠. 비싼 이유 여러 가지입니다만 상당히 1조 조망권이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1조권 조망권은 따로 매매할 수는 없는 거죠. 따로 가치가 부여가 되지는 않는데요. 미국에서는 따로 부여가 됩니다. 법이 달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 토지 소유권이 있는데요. 이 규제적 소유자가 본인 토지를 개발을 못하죠. 그렇습니까? 그럼 개발하지 못하니까 개발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 개의 토지에 소유권과 개발권을 별도로 분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발할 권리라는 게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실체가 있는 건 아닌데 권리를 부여해서 매매를 허용하겠단 말입니다. 그럼 이 개발할 권리를 소유자에게 부여해주면 그러면 입으로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증명서를 줍니다. 증서를 그래서 개발 증서라는 것을 발행을 해줘요. 누구에게? 규제지역 소유자에게. 그럼 이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팔아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유가증권이에요. 골프 회원권 주식처럼 유가증권이니까 나가서 팔아먹어라. 팔아먹으려면 뭐가 필요한데요? 시장이 필요합니다. 거래소를 만들어 놓고요. 개발증서를 매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팔았으면 뭐가 들어와요? 현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상받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개발증서를 매수한 자가 있겠죠. 매수자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 개발업자라고 합니다. 디벨로퍼라는 표현도 쓰고요. 이제 우리 표현으로 쓰면 뭐 건설업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또 왜 사갑니까? 또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지역이 과밀 지역이라고 합시다. 과밀이 심해서 예를 들어 고도 제한을 두고 있다가요. 개발업자 당신이 시장에서 뭘 사오면 증서를 사오면 고도 제한을 풀어주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건물 높게 지어서 용적률 초과해서 여기서 지어가지고 이득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 이익을 기초로 해서 어디를 통해? 시장기구를 통해 정부의 재정 부담 있이 없이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걸 뭐라고 한다? 개발권 양도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표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이 내용은 나올 문제가 다 나왔기 때문에 용어만 정리 잘 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부여가 아니고 뭐다? 문제를 주고 출발하잖아요. 개발권을 부여하고 개발권을 팔아먹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부담 없이 하는 제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도가 잘 시행이 된다고 하면 문화재나 자연환경은 적절하게 보존할 수 있죠. 소유자의 손실도 일정 정도 보존을 해준 거니까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도를 시행하는 지역, 여기도 규제가 심한 지역이죠. 여기도 규제가 심한 지역이죠.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더라. 미국에서는 원래 역사적 유물, 문화재를 보존할 수단으로 활용이 됐는데 우리는 법리 체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아직 하고 있지 못합니다. 3년 전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등등등의 이유로 개발권 양도제가 널리 시행되고 있다. 이걸 문제라고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도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발권 양도제가 법리 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이걸 대체할 정책을 작년 7월 달에 법이 통과돼 가지고요. 용적률 거래제라는 게 정식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 뭐 활발한 정도는 아닌데요. 법까지 다 만들어진 거니까 용적률을 거래케 하자는 걸 뭐라고 한다? 용적률? 여러분 토지가 도심에 있는데요. 문화재 보전 지역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가 안 되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용적률을 부과해주고 개발 지역에서 용적률을 팔아먹으라 하는 것을 용적률 거래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깊게는 안 물어보더라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용적률 거래제가 도입되었다. OX. 그 정도로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책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개발권을 시장에서 뭐 해서요? 매도해서 보상받는 제도로
개발권과 소유권을 뭐 해서요? 분리해서 규제지역 소유자에게 뭘 부여하고, 거기 조심하세요. 소유권 부여라고 쓰면 안 됩니다. 뭘 부여한다? 개발권을 부여하고, 개발권 상실로 인한 손실을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보상함으로써, 끊고 정리해서요.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토지 소유자 간 재산상 형평성 문제를 정부에 다시 집어넣기에 직접 개입 없이, 직접 개입이 없다는 얘기가 재정부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재원 투입하지 않고 어디를 통해, 시장이익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하는 걸 개발권 양도제라고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규제지역 소유자가 공적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개발권은 시장에서 매도 양도할 수도 있고, 끊고, 그럼 본인이 이거 팔지 않고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행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권 이전제라는 표현도 쓰더라는 얘기입니다. 동의어 보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 줄에 있죠. 개발이 가능한 다른 지역에서 소유자가 직접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쓴다? 개발권 이전제란, 세 번째 줄에 있네. 이전제라는 표현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괄호 2번으로 갈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 이용 규제가 어떤 지역이에요? 시험 물어봤습니다.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에서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다. 넘겨볼게요. 절차는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장점으로 갑니다. 설명을 드렸으면 다시 한번 볼게요. 즉 용도 지역 지정에 따른 소유자 간 재산상 형평성 문제를 정부의 직접 개입 없이 시장 기능에서 해소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역사적 유물을 보존할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시험에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니은 지문 오해하지 말고요. 적절한 보상이라는 얘기는 정부가 보상한 게 아니죠. 어디서 보상한다? 시장에서. 보상을 통해 소유자의 재산권을 일정 정도 보호하고 보전지역 유지에서 사회적 편익에 기여할 수 있죠. 즉 공익과 사익을 적절하게 조화를 달성할 수가 있다는 표현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장점이자 기대 효과가 됩니다. 하단부에 내려가서요. 박스 갑니다. 박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적률 거래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나라에서 법리 해석의 문제와 제도 시행의 미비점으로 현재 하고 있지 못하다. 비슷한 게 뭐다? 용적률 거래제다. 자,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용적률 거래제는 보전지역 등의 규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무엇을, 동그라미 치고 용적률을 어디로 옮겨서 개발지역 용적률로 보전하고 거래케 하자는 제도입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볼 거고요. 왼쪽에 가보시게 되면 보조단 보세요. 보조단에 필표에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 7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해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결합건축 제도와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였지요. 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발하지 않을 뿐이가 이제 시험에 충분히 물어볼 개연성을 대비를 하고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건축 하려고 이런 얘기하니까, 예를 들면 이 건물이 30년 된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재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근데 오래돼서 조금 위험스러울 수 있죠.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중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만큼을 부여해주고, 여기서 안 하더라도 다른 지역 가서 팔아먹게 허용을 해주겠단 말이 뭐다? 용적률 거래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도입이 된 거니까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제 공법 시간에 또 공부를 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예, 공부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론에서는 이 제도의 장단차 개념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 정도만 대비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가서요. 자, 문제 한번 만나봅시다. 개발권 양도제 물어봤습니다. 자, 1번 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규제되는 보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렇습니까? 2번 초기의 개발권 양도제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보존하기의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문제 안 되죠? 3번 규제지역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라고 쓰면 안 되죠. 답을 주고 묻잖아요. 뭘 부여한다? 개발권이다. 개발권 부여를 통해서 보존한다. 4번, 5번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한다는 얘기는 재정 부담 없이 규제에 따른 손실을 어디에서 시장 5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제적 소유자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개발권 양도제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단일 문제는 이제 나올 가능성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단일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물어봤던 건 전부 지문 한 줄 정도 3년에 한 번꼴로 이게 뭡니까? 라는 정도만 밖에 안 물어봤으니까 겁내지 말고요. 공부를 했던 이유는 용도지역지구제의 치명적인 문제 규제적 소유자는 본인의 토지를 개발할 수 없죠. 그 문제를 시장을 통해 해결하는 게 뭐다? 개발권 양도제가 되겠습니다. 책 넘기겠습니다. 2장 넘기세요. 288페이지로 갑니다. 자, 거기는 별표 3개 하시고요. 토지은행제도는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라고 합니다. 랜드뱅킹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은행을 우리가 뱅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행은 돈을 끌어와서 돈을 공급하는 기관인 것처럼 토지를 사서 공급하는 걸 토지 비축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적 주체가 하는 겁니다. 쓰실 거 없고 기본 표현 정리할게요. 얘는 우리나라 제도입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적 주체가 장래 용도를 위해 토지를 미리 삽니다. 그럼 땅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재원 투입합니다. 재원을 투입해서 주로 미개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합니다. 미개발 토지 등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럼 매입해서 나중에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민간에 토지 수요가 없다고 하면 비축한 토지를 놀려야 되는 문제가 있죠. 이게 일반 재화가 아니니까요. 창고에 토지를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토지를 사놨는데 수요가 없으면 철조망 쳐가지고 군인 경찰을 보고 지키라 할 상황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문제는 민간에 토지 수요가 없으면 상당 기간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런 수익 없이 방치하는 표현을 학자들이 공공자유보유라고 합니다. 프리하게 방치하는 걸 공공자유보유라고 쓰고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민간에게 빌려주는 것을 임대보유라고 합니다. 민간에게 빌려주고 돈 받고 있다가 민간의 토지 수요가 늘어나면 매입한 토지, 비축한 토지를 공급 판매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토지 비축, 토지 은행 제도입니다. 자, 땅을 이렇게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지요. 무슨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다. 별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이 정의는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 제도의 장단점은 딱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장단점 볼게요. 그럼 우리는 이걸 왜 하게 됐냐면 2009년도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된 건데요. 우리 시기의 신도시 개발은 택지 개발하면 땅값이 급등하죠. 그럼 주택을 싸게 공급할 수 있나요? 그것도 비싸지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나 학자들이 연구한 게 뭐였냐면 주택 분양가를 싸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라고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토지를 미리 사서 싸게 공급을 해준다고 하면 분양가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목적으로 비축 사업을 하게 됩니다.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들이는 목적은 크게 공공개발용, 공익사업용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도 있고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기도 합니다. 수급이란 말이 보이죠. 그럼 미리 사서 가지고 있으면 전체적인 지가가 안정이 되겠죠. 그럼 안정된 지가를 바탕으로 토지를 공급해 준다면 공공주택 분양가,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하에 기여할 수 있겠죠. 그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땅을 빌려 쓰는 임대산업단지입니다. 중소기업에 땅을 싸게 빌려주면 기업들의 임대료 원가 부담이 적어지죠. 그럼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것이다 라는 목적으로 비축 사업을 합니다. 이걸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책 당국에서 이런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비축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자 장점이 돼요. 잘 되면 지가 안정되고 분양가도 안정화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좋은 점을 비교를 하는 거니까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국가가 한다 그랬잖아요. 공적 주체가 하는 거에 민간에 맡기는 것보다는 계획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겠죠. 무질서한 토지 개발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다 완벽하진 않다면서요. 단점도 있다. 돈이 없으면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언급을 할 건데요. 국가의 재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재정으로 하지 않고 사업 주체가 LH예요. LH는 어디예요? 토지주택공사가 주체인데 LH가 토지 채권을 발행해서 비축 채원을 조달합니다.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국채라고 하지요. 상장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회사채. 그럼 LH가 비축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을 토지 채권 발행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원 부담이 있다는 얘기고요. 자, 언급을 하고 왔습니다만 민간의 토지 수요가 없으면 비축한 토지를 놀려야 되죠. 뭐라고 한다? 공공, 자유보유, 무단방치,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자, 예를 들면 파주 일대에다가요. 정부가 비축 사업을 합니다라고 공고를 하면 이 토지는 언젠가는 택지 개발하겠단 말이죠. 그러면 땅 투기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변 지역의 지가가 급등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주변 지역에 투기가 발생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시행한 지가 8년이 됐으니까요. 시험을 단일 문제로 낼 때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유는 모르겠어요. 대학 교수들이 연구를 안 하는 거지 아니면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어봤던 것은 그냥 이 정의 한 줄 그리고 장단점에는 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물어본다고 하면 그건 기본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현황 정도는 앞으로 공부를 해갈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책 확인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보조단부터 확인합니다. 용어 두 개 나와 있어요. 공공 자유보유. 공공이 보유한 미개발 토지를 밑줄 쫙 갑니다. 아무런 수익 없이 프리하게 방치하는 거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관리상 문제라고 되어 있죠. 불법 점유 등 관리상의 문제를 공공 자유보유라고 합니다. 자, 문제가 있으니까 민간에게 빌려주는 걸 뭐라고 한다? 임대보유 동그라미 치고요.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분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임대 동그라미 치고 임대 상태로 보유하는 것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개인 혹은 기업이 공적 주체가 보유한 토지를 약정한 기관과 조건 하에 공적 주체로부터 뭘 받아서요? 임대 동그라미 치고 임대를 받아서 보유하는 걸 공공 자유보유라 합니까? 공공 임대보유라고 하면 용어 구분하세요. 자, 용어 구분했으니까 이제 본단 가세요. 본단의 그 세 줄은 시험의 단골 지문입니다. 정부 등 공적 주체가 재원을 투입해서 장래 용도를 위해 사전에 미개발 토지를 매입 확보한 후 끊고 공공 자유 보유 혹은 임대 보유 형태로 비축하였다가 민간의 토지 수요가 늘어나면 토지를 공급 판매하니까 사고 팔고 다 했지요. 무슨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자꾸 물어봤습니다. 자, 괄호 1번 우리 현황 볼게요. 2009년도에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계획수립자가 나오죠. 계획수립 누가 만나야 되겠어요? 국장이 10년 단위의 종합계획이란 말이 보일 겁니다. 종합 동그라미 치고요. 끊고 연도별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구분하고 갑니다. 10년은 종합계획, 1년은 뭐라고요? 시행계획 수립하고 물론 사업 주체는 네 번째 줄 파란색 글씨 토지주택공사가 비축사업의 주체입니다. 알고는 가셔야 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좀 볼게요. 2번에 가시면 토지주택공사는 주로 자본금과 토지은행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숫자 안 중요합니다. 토지 수익 연계채권이라고 나와 있죠. 줄여서 토지채권이라고 합니다. 토지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기관 개인에 팔아먹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나 등등의 방법으로 토지은행에 비축 재원을 조달한 그걸 읽어드린 이유는 우린 재정으로 비축 사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게 되면 하나만 볼게요. 그 토지은행 재원 조달해가지고 2번 봅시다. 2번 항목에 토지은행 사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서 채권 발행이라고 보이죠.
그 채권이 뭐라고요? 금방 읽은 토지 수익 연계 채권입니다. 토지 채권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주로 비축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볼 것이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가봅시다. 동그라미 5번에 가시게 되면 비축 대상 토지의 박스 볼게요. 크게 공공개발용이라는 얘기는 공익사업용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도 한다는 얘기고요. 오른쪽에 수급은 무슨 말이에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기도 한다. 근데 땅을 사들인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수급 조절용 하단부에 가면 협의하고 선매란 말이 보이죠. 그렇습니까? 협의는 무슨 말인가요? 소유자 이야기 들어보고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왼쪽 가세요. 공공개발료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공법 시간에? 자, 보상 안에 보면 수용이란 말이 보이죠. 자, 그러니까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는 강제 수용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수급조절용은 수용하지 않고 이야기 듣고 이제 그건 구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개발용은 수용 절차가 준용이 되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땅을 사는 방법 여러 가지잖아요. 지금 보시면 협의, 뭐 수용, 선매, 매수청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공개발용은 뭐 한다? 수용 절차가 준용이 된다. 1번 지문 보세요. 그러니까 기억 5번의 기억.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아마 공법 시간에 이 표현을 공취법이라고 그렇게 공부한 적 있나요? 예. 그 법에 따라서 협의 취득 뭐 한다? 수용 동그라미. 그 공공개발용은 수용 절차가 준용이 됩니다. 그거 하나만 보도록 하고요. 괄호 2번 갑니다. 기대의 효과 장점이 나오죠. 맨 밑에 가세요. 자, 민간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공적 주체가 하는 거니까 계획적 이용이 가능하죠. 민간 주체 무질서한 토지 개발을 방지할 수가 있더라. 나왔다는 지문입니다. 2번 사회 간접 자본시설 용지, 산업 용지, 주택 용지 등을 어떻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수급을 조절해서 토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넘겨봅니다. 그럼 이 싸게 안정화해서 토지를 싸게 공급해주면 3번 공공주택 분양가 및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겠죠. 서민들의 주거 안정도 기여할 수가 있고 다음 줄에 임대산업단지의 경우 싸게 빌려주면 임대료 원가 부담이 적어지죠. 경쟁력 제고에도 활용할 수가 있다. 그게 목적이지 장점입니다. 그럼 알아둘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내려갑니다. 단점 갑니다.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수반되죠. 재원 확보 없이는 비축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 지문 민간의 토지 수요가 없으면 상당 기간 무단 방치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공공 자유보유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법 점유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3번 투기 방지 대책 없이 비축 사업을 하게 되면 주변 지역 밑줄 할게요. 주변 지역의 지가가 급등하거나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질문들은 물어본 건 아니었고요. 기본 표현만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확인해 볼게요. 17회의 문제를 변형을 한 겁니다.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서 보유하는 제도이다. 크게 문제 안 되죠? 2번 선매를 통하여 장래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선매라는 말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왜 지우라는 거냐면 그건 우리 시험 출제하기 전에 나온 지문이고 우리는 4가지 방법이 다 돼요. 선매 말고도 협의, 매수 청구 또 수용도 가능하다. 선매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지워도 관계없으시고 여기다 써도 관계없는 거니까 선매뿐만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토지를 취득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3번 갑니다.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 방지할 수 있죠? 똑같은 얘기네. 효과적인 도시계획 목표에 달성할 수가 있고요. 4번 적절한 투기 방지책 없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하면 지가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다. 고작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5번 협의 매수는 이해하기 듣고 한다 그랬죠. 수용은 이해하기 들어줘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러면 협의 매수가 원소유자의 소유권 침해가 더 크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론에서 묻는 건 대도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의 장단점, 경제 효과 위주로 물어보는 거니까 협의 매수가 소유권 침해가 더 적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이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좀 이렇게 되게 요즘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요즘 문제는 단일 문제가 안 나와요. 이 조금 전에 봤던 토지 정책 직간접 있죠. 거기 뭐 한두 지문 정도. 요거 한 줄, 요거 한 줄, 요거 한 줄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 높은 파트는 아닌데 양이 좀 많아 보이긴 하다. 그래도 기본 표현으로만 정리하시면 큰 어려움이 있는 파트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쉬었다 갑시다.